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As you know,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법무장관으로 계실 때 뵙고 지금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랜만에 뵈니까 아주 반갑고 너무 이제 좀 특정 영역에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좀 편향적인, 최근에 이제 많은 검사들이 일 열심히 하고 또 역량 있는 검사들이 많이 검사를 떠나고 있다고 해서. 검찰 선후배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시기에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장으로 맞붙었던 적이 있죠. 황교안 대표가 검찰 편향 인사를 지적하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 발언 중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에 나섰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생전 육성을 들려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소송 대리인 변호사도 만나보시죠. 4부는 새 코너 하나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뉴스의 최강자 YTN 플러스와 대한민국 유일한 지상파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라디오가 만났습니다. 무엇이든 해보는 저널리즘, 해보니즘 코너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8월 8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기존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새로운 직업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열쇠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개발, 능력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일학습 병행, 해외 취업 지원, 숙련기술 장려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능력중심 사회의 디딤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뜬금없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직까지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만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국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예. 이번 경우에도 예. 희망적인 사고를 피력하는 것이 마치 어떤 벌써 합의를 했다는 사역으로 예. 말이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예. 또 이건 또 트럼프 특유의 그 일종의 허풍 전략. 예, 뭔가 이렇게 그 협상을 위한 어떤 그 하나의 독특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엊그제 국방부를 다녀왔어요. 예. 장관도 직접 만나고 다 했는데, 예. 요전에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와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곧 시작될 건데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을 했답니다. 예. 그때 우리 정부 답변이 이미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예,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요게 나눈 얘기의 전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한국에 올려주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좀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당연하죠. 작년에 1년 단위로 협상하면서 연말까지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올해도 제가 보기엔 이제 협상 시작하고 밀당이 오고 가고 나중에 발표까지 하려면은 적어도 저는 뭐 10월, 11월이 넘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시작도 안 한 협상을 벌써 이렇게 합의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미국에서 지금보다 5배 높은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난번에 협상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 마지노선이죠. 10억 달러를 넘지 않는. 네. 근데 넘었어요. 예, 거의 안 넘었죠.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조 원이 약간 넘었어요. 예. 네. 달러로 하면 10억 달러가 넘지 않는 거였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5배 넘게 요구하고 한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마지노선을 얘기한 10억 달러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글쎄 그러니까 1년 만에 하는 협상인 만큼 깎을 수는 없고. 예. 예, 뭔가 조금 물가 인상률 정도 반영하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는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2배 인상은 미국이 최소한의 요구로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한국에서 쓰는 그 현금 경비에 한국이 50%밖에 부담 안 한다 그러면서 이건 다 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20억 달러입니다. 예. 20억 달러에다 그런데 여태까지 도와준 뭐랄까 공로금, 위로금. 예. 뭐 또 나중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된다거나 할 때 그 비용. 예. 또 이제까지 그걸 전개하면서 들었던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세계 최고의 그 군사 강국이 자기네 나라 무기 운영하는 것까지 남의 나라 보고 돈 내라 그러면 예. 이거 참 이건 미국 체면도 안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 저희가 살살 달래가면서 여태까지 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국을 도와왔는데 얻은 게 없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은데 미군 주둔 문제는 뭐 우리가 필요도 합니다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주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는 원래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예. 집권 초에 그 백악관에서 안보보좌관하고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한 거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빼겠다. 예. 그런데 안보보좌관이나 NSC 관계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사일 방어가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조기경보 역할을 해주는데 나중에 미사일 본토에 날라와 알래스카에서 잡으면 15분이 늦습니다. 예. 한국에서부터 그걸 탐지해야 되는데 우리 안보에 한국이 얼마나 기여합니까? 이러면서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막아놓으니까. 예. 그러니까 돈 얘기로 튀었어요. 결국 예. 주한미군을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주둔 좋다. 그거 값은 제대로 받아내겠다. 이러면서 집권 초부터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자존심을 걸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설령 2배를 올려준다 해도 주한미군이 당장 최근에 벌려놓은 사업이 없습니다. 이제 평택 미군 기지도 다 졌고 그렇게 대규모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은행에 쌓아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돈 올려줘봤자 그 돈 쓸 데도 없는데 이렇게 은행에 이자 놀이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 본토로 송금해가지고 국방비에 보태냐? 그건 미국 법령상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올려달라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감정만 상하지 안 될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걱정되는 시나리오예요. 예. 근데 내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뭐 대통령도 만나고 갈 텐데 결국은 내일 혹시 이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겠죠.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예. 요전에 볼튼 보좌관도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인 게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이건 이제 확실히 한국이 기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 물론 우리가 이미 많이 내고 있다고 답변해서 일축분했습니다만은 그건 이미 예고편이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내일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꺼낼 얘기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방위비 분담금 압력은 올해 거세게 밀어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어떤 안보 비용은 다 받아내려고 그럴 것이다. 예. 근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 이제 뭐 한국, 일본, 호주 뭐 이 여러 나라가 후보군에 올라가는데, 근데 특히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중국이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은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요동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우선 북한이 비핵화는 물 건너갑니다. 예, 지금까지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미국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안전 보장을 받고 비핵화하겠다는 건데 그 전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 비핵화 물 건너갈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국의 엄청난 보복, 이건 뭐 사드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이미 뭐 경제 보복까지 다 하겠다고 전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그 비핵화를 중국이 일체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예, 이런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도미노처럼 가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한국에 배치를 안 하고 일본에만 배치해도, 예. 이거는 남북 관계에 즉각 영향을 주고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아니 뭐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일본에 쏴가지고 저기 북한 전역을 다 타격하는 게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걸 지상에 배치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북한도 인내 한계를 넘고 중국도 물 건너가는 거니까 결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의 판짜기를 하려면 이것처럼 효과가 좋은 것도 없겠죠. 예. 그러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과거 냉전 시대 때 중거리 핵무기 제한 협정에 서명을 안 한 당사자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은 제한적인 어떤 방어적 핵전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핵탄두 숫자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중국이 가진 핵탄두가 한 200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선제 공격용으로는 안 쓴다고 다 공표가 돼 있는데 미국이 뭡니까? 5,000개 탄두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은 NPR이라고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선제 공격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핵탄두의 운반 수단인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이 비록 많이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그 동일한 선상에서 미국하고 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도 이쪽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배치한다면 아마 중국은 핵탄두를 증강한다 그럴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러시아하고 뭐 전략적 연대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핵 연대로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냉전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냉전 시대에서도 자제했던 거거든요. 예, 냉전보다 더한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이다. 중국이 당연히 보복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만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배치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단호하게 노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호주 정부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노를 했고, 예. 일본 정부는 이해는 하지만 INF 조약을 깬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예. 예,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 지금 입장 표명 안 한 게 한국 정부밖에 없어요. 아하. 그런데 이거 환영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예.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전술 핵무기 빨리 한국에 배치해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여론하고는 딱 맞아떨어져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걸 원한 거예요.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국에 배치하고 안 그러면 핵무장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어쩌면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유한국당도 입장 표명 못 할 겁니다. 막상 닥치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거 잘했다고 하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뒤집어 써야 되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이번에 국방장관이 오면 한국은 아니다. 이런 비핵화 협상 다 깨자는 건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정도 얘기는 해야 돼요. 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어때요? 그 문제는 제가 국방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는 파병 요청은 안 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연합 그 호위 함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독일 거절했죠.
그다음에 그 중국, 러시아 거절했죠. 거기도 그 이란하고 핵 협정 서명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반대하고 있죠. 일본 유조선까지 공격당하고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제일 빨리 할 만하다. 영국 정도 하고 있어요. 영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뛰어든다? 아무리 우리 안보가 급하다 그래도 세상에 한국군이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전 세계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상대가 이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 확실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또 미국 부탁받았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국회 통제도 안 받고 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험한 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그건 국방부가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예.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만 한 게 밖으로 나온 건데, 예. 아니, 저희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예. 아니, 청해 부대가 지금 아덴만에 가 있는 건 해적하고 싸우라고 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보내준 거지, 누가 이란이라는 국가하고 싸우라고 보낸 겁니까? 이건 전혀 다른 파병이에요. 그래서 국회 비준 받아야 됩니다. 예. 네. 또 그 일본에 지금 무역 보복 있는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달라. 우리가 뭐 파병할 테니까 이렇게 카드로 활용해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전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의 지렛대로 쓴다거나 또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예. 그거는 매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합니다. 이 세계의 어떤 보편적 상식과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그 국제법적인 접근이 있고 또 지금 외교적 해결이 이란하고 추진되는 이 와중에 군사적인 행동이 먼저 나오는 순간 그거는 모든 면에서 파국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오바마 정부가 이란하고 관계 끊으라고 우리가 압력 넣을 때도 미국에 가서 이란하고 금융거래를 계속하게 해달라. 한국은 예외국가로 해달라고 보수 정권 때도 미국의 방침에 일탈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만큼 더 그것보다 심각한 파병 문제에 있어서 이거 고분고분 끌려다니게 되면은 이후에 우리하고 금융, 건설, 또 원유에 있어서 거래 관계가 차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란하고의 문제, 또 그 이후에 어떤 안보 부담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한국이 다 독박 쓰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안 보내겠다고 그러고 예. 일본도 안 보내겠다는데 우리가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 미국의 적극적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쭤봤고요. 하나 더. 아주 위험한 거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지소미아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소미아는 이미 카드가 됐고 예. 일본이 안보 도발을 한 이상 사실상 경제 보복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안보 도발이거든요. 예. 한국이 안보에서 못 믿을 나라로 우방국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 입장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면 이건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시위하고 예. 그다음에 일본이 어느 정도 계속 지금과 같은 도발의 기조를 유지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린 결심해야 된다. 재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24일까지는 검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일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미대사의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백악관을 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면 문정인만한 적임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미 결심은 굳힌 것 같고 다만 어느 시점에 보낼 것인가는 청와대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안보 상황이 안 좋을 때 보냈다가 또 역풍이 거세게 또 반대가 거세게 밀어닥칠 수 있으니까 조금 남북관계가 호전될 만한 시점에 투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내부 검토에 들어간 걸로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최강 연기에서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와 함께 최순실의 옥중서신, 윤석열 검찰총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진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났다고요? 네, 만났습니다. 오늘 신임 인사차를 간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만났고요. 오늘은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그 민주평화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유기준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등이 이렇게 배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윤 총장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인사 얘기를 했어요. 왜 인사를 너무 편향적으로 한 거 아니냐.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안통이거든요. 예. 자기 후배들 다 빠졌어요. 공안통 부장급이 거의 다 지금 나갔다. 너무 편향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그 공안통 얘기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너무 편향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검사 선배인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뭐 글쎄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번에 한 60명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사표를 냈었는데 원래 검찰총장이 바뀌게 되면 한 50명 정도는 항상 이렇게 사표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공안검사가 대거 탈락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번은 그 인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 중심의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만 진급하고 또 정권에 밑보인 사람들은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이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한 70명 나갔습니다. 예. 검사장 포함해서. 근데 인사가 있으면 한 20여 명 정도가 나가요. 부장급이 좀 많이 나간 거는 사실인데 20여 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장검사인데 고검의 일반 검사로 가면 관행적으로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직을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좀 못 받았는 경우 좀 많이 나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변호사 입장에서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만 해도 나가는 자리에 있다가 지금 기사회생해서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 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그 보직을 받고 기다리면 또다시 기사회생도 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조직을 빛낼 수도 있고 거악을 척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쉬니까 나가는 건데 이걸 갖고 편향 인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좀 전까지 확인된 바로 모두 66명이 사표를 부장급 냈는데 부장급 포함해서 근데 이 중에서 한 15명 정도가 검사장급입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수준은 보통 항상 나갔었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사표를 잘 내리지 않는 차장급 검사와 부장급 검사, 특히 부장검사급이 상당히 많이 사표를 냈다라는 거, 심지어 부부장 검사까지 사표를 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번에 27기까지 이렇게 사법연수원 27기까지 이제 검사장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4기하고 25기는 이제 승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4기, 25기 차장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낸 것 때문에 아마 이것이 결정타가 된 것 같고요. 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름 이게 검사장 계열부터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라인 같은 게 있는데 라인의 수석과 차석이 나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검사들은 다른 라인을 찾거나 아니면 역시 따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 때문에 대거 사표를 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정권에 밑보인 사람들이 대거 사표를 냈다라는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죠.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주진우 부장검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을 하다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사표를 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제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하다가 뭐 밑보에서 찍혀서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검찰 내부 얘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북부부장 하다가 안동지청을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거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언론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예. 이건 제가 알기로 좌천됐다 이렇게. 아니 대부분 그냥 수평 인사라고 봐야 되고 지청장이 갈 타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북부부장 검사도 안동지청장으로 갔고 많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걸 갖고 환경부 수사하면서 전 장관 영장하고 이것 때문에 혹시나 사표 낸 거 아니야 이렇게 경강부회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진우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렇죠. 2017년 1월에 딱 그 탄핵 무렵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해 11월에 검찰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부장검사가 돼서 동부지검에 부장검사 된 거거든요. 갈 때 됐어요, 지청장. 그러니까 사실 2년차 부장검사인데 2년차 부장검사면은 사실 지방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경영 교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가야 되는데 갈 때 이왕 가는 거면은 지청장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요새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는 이제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안동 예천 이쪽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안동지청장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지청장이지 상황에 따라서 검사장급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가 좌천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던 검사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청와대를 2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검사가 그 자리를, 그렇죠. 정상적인 보직을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 알고. 그런데 지금,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드는데, 법무장관으로 조국 수석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지금, 소위 말하는 증권가 정보지에 따라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공식화된 것 같아요. 이제 발표만 남은 걸로 보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야당에서는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재, 좌파 독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의 학교죠, 서울대학교. 이 서울대학교에서도 조 전 수석의 행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대자보도 다른 내용의 대자보가 나란히 붙어 있고 차라리 정치를 해라 교수님 이런 대자보도 붙어 있는 반면에 오셔서 환영한다 이런 대자보도 붙어 있고 또 최근에 서울대생들이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으로 조국 수석을 1위로 꼽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이제 공개가 많이 됐으니까요. 서울대 트러스 포럼이라는 이 단체에서 대자보를 자꾸 많이 올리면서 또 특히 조국 교수가 이 단체를 좀 거론하면서 조금 우익이다. 극우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대되는데 이 단체를 좀 봐야 돼 우리가. 네, 봐야 뭘 했던 단체냐면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극우인지 뭔지 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박종철 열사죠. 공산주의자다라고. 그 얘기도 말하면 좀, 입이 좀 그래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던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조국 교수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그건 각자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교수에 대해서 학교에 돌아오지 말고 정치하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조국 교수가 정치를 했느냐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장관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장관인데 서울대 교수도 사실은 공무원이죠. 예. 그런 걸로 보자면 공무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과연 이걸 정치를 하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대 정정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행자부 장관 하다가 지금 결국에 국회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시는 상태에서 그냥 장관을 하고 있는 장관으로 아니 뭐 임명된 것도 아니고 거론이 되는데 정치를 하라 말아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렇죠. 이 말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네. 지금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교수 다 똑같아요.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예. 다른 이야기 봅시다. 자,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일단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돼 있고 강제성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남학생 제자가 만 13세 이상이라는 점, 그래서 만 13세 미만이 되면 의제강간인데 그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벌할 법규가 없다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인데 네. 합의하에 성관계를 교사랑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법적으로. 걸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가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형법상 그 나이 기준은 13세인데 그 13세가 뭐냐면 중학생 정도를 기준으로 둬요. 예. 그렇죠. 중학생 미만, 그 초등학생이라면 합의하에 하더라도 그 성관계를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데 중학생 정도가 되면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입법 취지인데 외국 내에 비춰봤을 때 그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 봤을 때 16세가 좀 많아요. 15, 16세는 뭐냐면 고등학생부터랑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이 합의하에 한다 하더라도 성인이든 어떻든 처벌을 해야 되고 16세 이상이 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16년도에는 40대 남성 학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 근데 네. 그때도 역시 만 13세 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했다. 그런데 거기 그때는 징역형 나왔거든요. 이게 비슷비슷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40대 학원장이 지난 5월에 이제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2018년 4월에는 이번에는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번엔 또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좀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법을 원래 같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면 적용 뭐 안 돼요. 예. 아동복지법에 성적 문란행위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시켜서 처벌하기 위해서 했고 그 조항은 지금 나이 제한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찰대는 무혐의했다가 제기돼가지고 실형까지 떨어진.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예,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판단이 좀 애매한데 심지어는 검찰에 가서도 검찰에서 이제 지검에서는 무혐의로 나왔는데 고검에서 제2조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기소를 해서 실제로 실형이 나온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근데 사실 좀 조금 이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나이를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높이든가 이거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법대로라면 아동복지법하고는 좀 저는 안 맞아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적 학대 문란 행위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법대로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형법을 개정하든 아청법을 개정해가지고 예. 그 나이를 올렸을 때 처벌하지 예. 이 무작위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입법론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만 19세 수치로 바뀌었죠.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법률행위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 13세 미만인데 만 13세가 넘어왔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민사적으로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계약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이거는 사실 좀 입법 정책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기로 하죠. 어제 한 언론사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 절절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한 건물 팔리고 나면 70억 정도는 공탁금으로 내야 되고 나머지 세금 좀 나오고 나면 한 4, 50억 남는데 그 중에서 한 30억 정도 널 줄 거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좀 일단 먹고 살아라. 아마 살림집이 딸린 건물을 사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사면은 먹고 사는데 크게 이상이 없을 거다.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아줌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 뭐 웬만하면 출판사 같은데 직장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좀 다녀라. 직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아마 건강보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건강보험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편지는 또 어떻게 공개됐습니까? 최순실이나 정유라가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담당 변호인인데 본인은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해요. 네. 이게 언론에서 좀 공개했던 게 약간 뭔가 어디서 입수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공개를 했다면 교도소나 구치소 그쪽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사실 최순실이가 뭐 정유라가 좋고 나쁨 떠나서 이 공개된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경재 변호사 말이 저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입수하는 것 자체가 좀 불법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과연 이 편지가 최순실이 편지인지도 약간 더 의심스럽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어떤 필적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좀 최순실의 글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 밑에 기역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어서 쭉 길게 쓰는 버릇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 하나같이 기역자를 따로따로 썼어요. 그리고 모음을 쓸 때 길게 쭉쭉쭉쭉 뽑아 쓰는 버릇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최순실의 글씨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벌금하고 추징금 내야 돼요. 예. 그 돈을 지금 딸한테 주려고 지금 했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 있다. 벌금 지금 200억 원과 추징금 72억입니다. 예. 이거 좀 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민주평화당 그 지도부 만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찾고는 있는데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 네. 못 찾아낼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뭐 이런 편지가 공개된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제대로 좀 추징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아마 최순실을 추징금은 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벌금 200억 원을 안 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역자 유치를 좀 바라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집단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10명 정도가 갑자기 빠져나갈 것으로 되고, 뭐 사실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 뭐 유성열 원내대표, 그러니까 거의 핵심되는 인물들이 대거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4명 중에 10명이 나간다. 네. 그 말입니까? 다 나간다는 얘기죠, 거의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평화당은 존재의 의미가 상당히 없어지는 거죠. 거의 대폭주로 들게 됐죠. 예. 그러면 제3지대 계속 얘기했거든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하고 붙을 가능성을 이제 가셔야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네. 또 이런 한국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 돌아와라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얘기 이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야권이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인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뭐 자유한국당만 해도 친박 반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 역시도 두 갈래인 거 유승민 의원하고 또 반유승민계가 또 싸움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가 이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출발점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쯤 해야 돼요. 예. 더 늦어지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합종연행 시점인데 지금쯤 해놓고 불지피 놓고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가장 또 유력한 부분이 뭐냐면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온다고 얘기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 상황을 본다면 이 정계 개편 분위기를 봐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한 달 내로 돌아올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신호탄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현
최경영의 뉴스 정면 승부. 그러면 거기다 강목으로 사람이 거기를 절대로 왕래 못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를 못하게 말이지. 전부 이렇게 강목으로 바꾸서 말이지. 감금시켜놨더라 이거야.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이 회사에 그 회사에 묶인 연행자가 된 거 밖에는 안 된다. 그래 내가 가서 이걸 볼 적에 아하 이거 속았구나 말이야. 나이 20대 때 이제 많이 먹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게 3분의 1도 차지 안 해요 양이. 그럼 돈은 없지. 그럼 뭐라면 때리기는 하지. 지도원들이 말이지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먹을 거나 먹여놓고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배는 고프지. 일은 쉬지. 그건 나는 가시같이 말랐었어요. 청춘은 다 바쳤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다가 누구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냐. 일본 놈들이 무엇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때 그렇게 고생시키는 원수들인데 피를 오고 입까지 이렇게 많이 넣는데 다행히 우리는 재판을 하고 못하고 그 재판도 뭔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양반들은 참 보기에는 참 그저지. 우리가 사는 데까지는 이겨가지고 재판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 소원을 다 풀어줘야만 좋지. 그러네요. 그런 사람이 우리밖에 더 있어 살아있는데 우리가. 또 이번에 일본 가야 한다. 너희 지금 또래 지금 한 7, 8명이 지금 전부 모집해놨으니까 너도 가야 한단 말이에요. 너 만약에 안 가면 너 식구들에게 큰 지장이 있어. 가야 한다. 높은 곳에 그 전부 이놈들이 총을 들어 샀더란 말이에요. 전기를 주고 수르바시 조그만 꽃게이 주고 또 수건프 삽을 주더란 말이에요. 어쩌라고 또 이제 석 달 가서 파야 한다 그 말이 우리가. 딱 그놈들 요만한 구수에 가서 저러고 딱 전기 붙이고 꽃게 가지고 기대고 파요. 싱해 콩깨먹밥을 주는 뭐는 콩깨먹밥이 쉬워서 못 먹겠어. 오래 가가지고 그래 닭광에다가 그런 생활했지. 그런데 원천 배가 고픈 게 그 앵같이 성가시도 그냥 죽여버려. 그놈들이 사기들 아니야. 이런 것들이 죽여버려 버리지. 그냥 죽이면 시체를 마구 버리나요? 마구 버려버려. 뭐 묻고 묻은 것이 없어. 그냥 한 부대에다가 그냥 뭐 부대가 아니라 개골창 슛 던져서 tan가에다 띄면서 갖다 집어넣으면 한쪽에서는 판나 나팔만 불어. 사람 하나 죽어도 나팔, 열 불어도 나팔, 따따따따따따따 그 슬픈 나팔을 불어. 장례식은 이제 나팔을 불지. 늘 푼 것만 있어, 그냥 늘 죽은 게 늘 푼 것만 있어. 참 비참해. 뭐지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맞은 생각은 눈물이 많이 나고 멍때리고 울고 싶어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런대로 같이 이렇게 넣어야 되더만 어디 정신 먹고 있지. 나 혼자 그냥 산다는데 눈물 나오고 울음 나오네. 고 여운택, 신천수, 임재훈, 오행석 할아버지와 생존해 계신 이춘식 할아버지의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래전에 촬영해둔 인터뷰 자료였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우리 곁에 남아있는 분은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니까요. 문제는 해법이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피해자분들의 생존 육성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이제 유일하게 이춘식 할아버지 뿐이고요. 이 문제를 처음 알고 뛰어들었을 때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생각을 못했죠.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이거는 뭐 저희들은
뭐 한 2, 3년 안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금 걸려버렸네요. 예. 대법원 판결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끌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게 쟁점이 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이게 구두 변론을 열어서 그래서 공개 변론을 해서 일본 측의 주장도 마음껏 하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충분하게 이제 공개적으로 심리를 해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면은 차라리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을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지난번에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춘식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같아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지금 그분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강제 동원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지금 이렇게 생애의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겨우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판이 났는데 이 판결 결과로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행위 때문에 이게 지금 미안하다는 그런 감정을 가진 자체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짝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책임 있는 분들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관료들이 왜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뵙고 이 할아버지가 이런 가슴이 아픈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라도 좀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지금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일본의 극우 언론들 또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결론이 났던 사안이다. 개인 청구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개인의 청구권 인정한 거는 일본 법원도 인정한 부분이고 아베도 예전에 국회에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정부가 이중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들이 이제 그 국회에서 정식으로 답변할 때는 개인 청구권이 다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또 지금도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2018년도 11월 14일 날 지금 고노 외상이 일본 국회에서 질문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개인 청구권이 지금 소멸됐나 되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멸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일본 정부가 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할 때는 이게 지금 이중 플레이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마치 소멸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 이상 이중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궁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는데요. 사실 일본이 아베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무역 보복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 측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한일 기업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쪽 기업, 일본 쪽 기업이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노영민 실장이 나와서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에 관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일단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피해자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든지 뭐 있었다고 판단했다든지 하는 것은 좀 사실하고 지금 다릅니다. 예.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게 협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 측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걸 서로 피드백하면서 이게 지금 해야지 그게 협의인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피해자들 운운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하고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1+1 안이 지금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지금 낸 안입니다만은 저는 이 안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본 기업들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책임을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아울러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 뭐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제적 혜택을 본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일본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이행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원 판결에서 인정이 된 일본 기업의 책임, 법적 책임을 견인하는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한국 기업이 그 책임을 이행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인정된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 예. 우리 정부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피해자들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직접적으로 강제 동원을 하고 책임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일본 정부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견인되지 않는 어떤 해결안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정부가 제안한 1+1안은 일본 정부에서 거부를 했고 이 안에 대해서 물밑 접촉은 피해자분들과 있었으나 합의한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네. 그렇죠. 합의한 바도 없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걸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 번 거부를 한 거죠. 예. 한 번 거부를 한 것인데 이게 지금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일본 정부를 추궁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게 뭐 한 번 일본 정부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걸 뭐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제안을 하는 부분도 제안하는 부분이지만은 일본 정부가 상관없이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모두 출연하는 기금이나 재단, 그러니까 2+2 방식. 이거는 이제 양국 법원 판결에 따른 책임자들이 책임을 이행하는 거니까 지금 책임이 있는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정부나 기업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뭐 양국 법원 판결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은 우리나라 그 사법부의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의 판단이라 하는 것은 뭐 사회적 책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인정된 거는 우리 포스코에 대한 재판에서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일부분 그동안에 보상해온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 있는 당국자가 모두 다 참가하는 형태의 그런 책임 이행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지.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발표만 한다고 해서 그거는 빼주고 우리 정부라든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한다. 이것도 지금 타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 타당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1+1도 일단은 거부한 상황에서 2+2는 더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이제 1+1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거부를 했을 때 그다음에 다음 우리 지금 카드가 있어야 되죠. 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 여운택 할아버님 목소리가 지금 들었는데 참 생생하거든요. 예. 여운택 할아버님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이런 게 지금 살아생전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여운택 할아버님이 일본에 가서 지금 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316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이라는 형태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 쌓아와서 돈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피해자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 돈이 금액이 큰 거고 저거 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해서 받아왔다면은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성을 해서 지금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 같이 일본 정부가 주는 돈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이 공탁금이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왜 한국 정부가 못 찾아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너희들 지금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그 공탁금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추궁을 하면 되죠. 예. 또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지금 상관이 없다고 지금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려고 하는 돈도 지금 찾아오지 않으면서 안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1에 대해 가지고 논쟁을 하니 지금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것, 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일본 정부의 상대로 협상을 해서 결국은 지금 2+2
형태로 해가지고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정도의 전략이라든지 자신감이 없으면은 협상에 나서지 말아야 되는 필요하다. 거죠. 근데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주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중국에도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있었으니까 중국 징용자들은 어쨌든 법원에서 하해 조정 신청해서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배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중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자발적 구제하라 하니까 지금 재판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이겼지만은 예. 중국인 피해자에서는 일정 부분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협의를 할 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차별하면 되느냐, 왜 한국인 피해자들에서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1+1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런 그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 세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이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부터 해놔가지고 이 돌파구를 만들어야죠. 예. 그 1+1, 2+2 다 우리 기업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포스코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인데 우리 측 회사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거나 혹시 변호사님하고 얘기한 건 없습니까? 포스코를 상대로 제가 재판을 했죠. 예. 포스코 상대로 재판을 해서 포스코에서는 100억 우선 100원이라도 내놓겠다 해서 100억 원 쪽에서 지금 한 60억 정도는 내놨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만 내놔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기업 같은 게 또 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기업에 대해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무슨 출연을 요구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를 상대로 해서 정중하게 지금 이 회사의 성립 경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피해자들의 일정 부분 희생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또 주주의 동의를 받고 또 이런 회사에서 일정 부분 돈을 출연했을 경우에 법인세에 대한 어떤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하회와 관용의 정신으로 개인 배상금 일체를 영원히 포기하고 식민 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 책임하에 수행하자 이런 해결책을 내놨던데. 이렇게 발언하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한국 측이 가해를 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예. 이런 논리는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이게 인권 문제라는 것 의식이 아예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이게 지금 이 배상금을 갖다가 지금 돈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것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금 손학규 지금 이 대표가 무슨 자기 권한으로 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함부로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포기를 하라 그런 소리 합니다. 거꾸로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손학규 씨가 자기 아버지가 징용을 갖다든지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자기 의사에 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 포기해. 본인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런 야만적이고 오만한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되고요.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책임을 견인해 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그러면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들의 정의를 갖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게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피해자들의 명예라든지 존엄이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피해자들이 지금 요구가 무슨 거지의 투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원칙 없는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춘식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보복당한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춘식 할아버지 제가 가장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은 건강이거든요. 예. 지금 얼마나 이게 할아버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은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이춘식 할아버님을 찾아뵙고
건강을 조심하시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예. 이렇게 그 피해자들을 제대로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최근에 지금 이 비서실장께서 지금 피해자들 합의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피해자들이 많이 섭섭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도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하시고 또 지금 8월 24일 다가오는 8월 24일 같은 경우는 우키시마호라고 있습니다. 예. 우키시마호라고는 뭐냐면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에서 이게 지금 우리 동포들이 타고 오는 배가 원인 모를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폭침이 되는 예.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게 우리 피해자들 유족들이 지금 추도식을 매해 합니다. 그래 예. 8월 24일 날 부산에서 지금 하는데 이때 우리 뭐 비서실장님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 그 가서 거기는 일본 시민들도 참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시민들 앞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존중하고 있다. 이걸 강력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좀 이야기를 들어달라. 우리가 피해자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피해자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그러실 텐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시민단체 사람들 또 일본의 변호사분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게 한국의 대부분 판결은 우리 한국인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시민과 변호사님들이 일본에서 노력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이제 한국 재판을 해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재판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대부분 판결은 일본의 시민들이 뿌린 씨앗이 한국 법원에서 꽃이 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그 시민들의 공동 승리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한일 간의 그 갈등이 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은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게 지금 일본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판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되면은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백문이 불여 일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뉴스 정면 승부가 새 코너를 선보이는데요. 이름하여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평소 우리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을 법한 일,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기엔 어려운 일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이 자리에서 후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와 YTN 플러스의 합작 코너. 오늘 첫 시간 함께할 YTN 플러스 이은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YTN 플러스 이은비 기자입니다. 방송 처음이라고요? 네, 너무 떨리고 지금. 그냥 평상시에 대화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네. 예. 자, YTN 플러스는 어떤 회사죠? YTN 플러스는 저희가 YTN에서 발생하는 기사를 편집하고 포털에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YTN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에서 운영되는 그 YTN 전체적인 거를 페이스북, 유튜브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YTN 플러스하고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저랑 같이 하셨는데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달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시즌 빼고 다 같이 했는데. 네. 제가
이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저희 방송도 YTN 플러스에서 포털에 올려주는 거죠, 기사를. 네네. 예. 우리 방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YTN 중에서는 제일 좋죠. 라디오 중에서는. 네, 이거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직접 올려주신 에디터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포털에 올리는 거는 플러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디오에서 직접 주시고 이제 그걸 승인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예. 그리고 반응을 따지기는 사실 프로그램 따라는 어렵고 아이템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거든요. 예. 네. 이 형 말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하면 안 되는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YTN의 명품 두 브랜드 라디오 플러스가 만나서 할 이야기는 첫 번째 시간인데 반나절 시리즈와 해보니 시리즈라고 하는데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보니 시리즈는 말 그대로 기자가 직접 해봤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게 있어요라고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해보고 느낀 것과 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 같은 걸 전달하고 있고 반나절은 한나절이 6시간인데 반나절이 3시간이거든요. 예. 반나절 동안 한 장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그 현상이나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관찰하는 기사고요. 기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찰해온 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 YTN 플러스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죠? 네네. 그러면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재밌는 거 기억나는 거 어떤 거예요?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제가 한 게 저는 기억에 나긴 하는데 우선 다른 분들이 하신 것도 다 재밌지만 우선 제가 한 거를 말하자면 그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던 그때 제가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해봤거든요. 방독면을 쓰고 출근했다. 네. 그 방독 마스크를 쓰고 그 사람들이 SNS 보면은 그걸 인증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써보고 출근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거를 쓰고 출근을 했었고. 해본이네요, 그러면? 네. 해본이로 출근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퇴근할 때까지 썼거든요. 일반인들 다 그냥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걸 해봤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러면? 오늘은 반나절 관련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많은 국민분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유니클로 매장에서 반나절 동안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이랑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을 관찰해봤습니다. 관찰해봤다? 네네. 일단 매장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매장에는 사람이 진짜 없었고 많이 한적한 편이었고요. 거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오히려 그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밖에서 지켜보는, 그러니까 매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밖에서 이은비 기자처럼 지켜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 네. 그래요? 저보다 더 가까이서 이제 아예 모든 사람들이 약간 시선이 다 거기 제가 여의도 쪽에 있는 유니클로를 갔는데 거기 유니클로를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면 매장 안이 다 보여요. 근데 그거 내려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시면서 다 시선이 다 그쪽에 가 있더라고요.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은 현장에서 관찰하는 이 기자 말고 다른 사람들은 개인 SNS나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건가요? 사진을 찍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사진을 근데 많이 소수긴 했는데 대부분이 다 저처럼 그냥 쳐다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그러면은 일반 손님들이 이 유니클로 매장을 가려고 마음먹고 있더라도 막 지켜보는 눈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취재 갔을 때는 7월 27일이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없긴 없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의식하지 않으셨던 건데 제가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심하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 앞에 사진 찍는 사람도 이전보다 많이 줄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들 쳐다보시는 거는 꾸준히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예. 손님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없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손님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 거기 여의도 바로 옆에 호텔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손님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르신 분들이랑 젊은 분들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거의 10명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이 굉장히 큰데도. 반나절 동안 10명 미만으로. 네네네. 매장 직원들하고 혹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에 개입하는 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제가 기자라고 여쭤보진 않았는데 손님으로서 오늘 손님 없는 편이지 않냐라고 여쭤보긴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약간 좀 곤란해 하시면서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긴 했어요. 예. 근데 많이 곤란하신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 가신 분들이 이제 직원 인터뷰 하시면은 뭐 본인들은 뭐 말씀드릴 게 없다. 본사에 직접 문의해달라.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은 손님이 거의 없고 온라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기사를 보긴 했는데 네. 택배사 전체 직원 중에 노조원이 5% 정도라 노조원이 배송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배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상품평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게 물건을 사면 상품평을 남기게 되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구매자라고 찍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안 구매해도 남길 수가 있는데 구매를 하면 구매자라고 찍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솔직히 한국에 대체할 물건 없음이라고 남긴 상품평도 있었는데 그분은 구매자라고 뜨지 않는 거 봐서는 그냥 거짓 댓글인 것 같았고요. 구구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유니클로 옷을 샀다. 그리고 인증하는 사진도 올라오기도 하던데 어쨌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유니클로만 불매운동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다른 일본 브랜드 매장도 가봤습니까? 네, 제가 거기서만 계속 취재를 하니까 거기 보안요원분들도 많이 눈치를 약간 왜 여기서 뭐 필요하신 게 있냐라고 여쭤보시고 하셔가지고 네, 근처에 있는 다른 무인양품이라는 또 일본 브랜드를 가봤어요. 무인양품. 네, 그때가 당시에 세일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에 손님분들이 진짜 한 5분 정도밖에 안 계셨고. 무인양품은 잡화점입니까? 네, 그럼 뭐 이불 뭐 모든 잡화를 다 팔려는데. 어쨌든 무인양품도 손님은 별로 없었고. 네, 유니클로보다 더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는 심지어 직원들도 계산대에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손님이 계산하러 오지를 않으니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요? 또 제가 그 일본 카레 전문점 코코이치방야도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매장을 간 건 아니고 제가 저녁에 다시 김포에 있는 몰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대기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대기줄까지 있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거는 음식이니까 프랜차이즈고 또 국내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역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요한다거나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불매운동을 강요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매운동의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심한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다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유니클로는 가지만 뭐 일본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본 여행만 안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권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도 일본에 가는 것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던데 가는 거는 댓글 반응 보니까 가는 거는 괜찮다. SNS 왜 올리냐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제 지인분 중에서도 이제 일본에 가셨는데 인스타에 올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정말로 한국 관광객이 줄었는지 그거 취재를 한번 하겠다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댓글로 다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격앙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반나절 이거 하고 이것도 기사 올린 거예요 그러면? 네, 기사는 지난 주말에 나갔고요.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있어서 많이 달렸어요? 네네. 어떤 댓글이 달렸습니까? 솔직히 상황이 좀 심각한 만큼 극단적인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서 네. 아까 뭐 코코이 지방 여기 휘단이 많이 갔겠네. 네, 그거는 진짜 뭐 일본 음식 안 먹으면은 뭐 큰일 나냐 뭐 이런 댓글 많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25,000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아직도 가는 인간이 있다고 그 사람 얼굴 보고 싶다라는 약간 협박성 댓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인이 매우 좋아님께서 발로 뛰는 취재 좋습니다. 요즘은 손가락으로만 일하는 기자가 대부분이던데 현장에서 답 찾는 YTN. YTN 아니고요. YTN 플러스입니다. 다른 회사예요. 예, 2236님께서 이은비 기자님 온라인 라디오에서도 목소리 접하게 돼 반갑습니다. TV에도 나오시면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YTN 플러스 이것도 그냥 기사를 올리는 거, 온라인 기사를 올리는 거니까. 네네네. 얼굴은 볼 수 없으니까. 네. 예, 어쨌든 그런 댓글들도 있었다. 예. 일본의 경제 보복과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본 느낌이랄까요?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불매운동 자체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더없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신해서 뭐 누구한테 뭐 그거 일본 거니까 무조건 지적하고 불매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약간 건강한 불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어땠어요? 네, 너무 떨리고. 네, 사실 제가 오늘 우황청심원 먹고 왔거든요. 우황청심원요? 네. 그 예전에 저랑 야외에서 촬영하고 그럴 때 제가 많이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질문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시고. 안 해줬죠. 예. 네. 원래 우리 요청하는 거 잘 안 해줘요. 네. 제가 잘 알아서 약간 무서웠거든요. 몰라서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 제작진한테 이동영 작가 무서워서 멀리 떨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YTN 플러스는 어떻게 주 52시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약간 칼퇴 직장이고요. 네. 칼퇴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 라디오 때문에 칼퇴를 못하고 있긴 한데, 평소에는 칼퇴를 하고 있고요. 숙직실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많이 만났는데, PD들하고. 그거는 그냥 회식. 네. 회식. 그래요. 다음 주 주제 정해졌어요? 다음 주는 지금 밖에 계신 정윤주 기자가 진행하게 되는데, 네. 기존에 취재했던, 지하철 1호선 개찰구에서 부정승차를 보는 거를 할지, 아니면 감정노동자대에서 할지 이제 본인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네. 다음 주도 기대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PD가 조회수 늘리는 비법을 알고 싶다는데. 네,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질문으로 받고 약간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동영 TV를. 네. 봤는데 약간 관련 콘텐츠나 방송 전에 약간 생방 라이브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요즘 이슈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해 보시는 것도 그래야 키워드에 검색이 되니까 전 남들 다 하는 걸 안 합니다. 아니 그냥 방송 촬영 가시다가 일본 불매 과정을 브이로그로 담아가지고 올리신다거나. 그럼 구독자 확 늘어날 것이다. 그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농담으로 그냥 연예인 출연하는 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연예인?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연예인 나오는데 강성범이라고. 네. 그래요. 오늘 말씀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